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가 마련한 여의도 하이킹입니다. 네, 여의도 하이킹. 오늘이 2022년 12월 27일. 네, 올해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도 하이킹인 것 같습니다. 벌써 120회입니다. 저희 여의도 하이킹. 오늘 이 120회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은 우리 한국 정치의 크고 작은 이슈들을 골라서 한 점 편향됨이 없이 좌파 우파 여야 보수 진보 경상도 전라도 이런 프레임 없이 한번 진솔하게 아래에 있는 국민의 시선으로 논평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보는 그런 괜찮은 방송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뭉쳐서 오늘이 12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매 순간 그러한 취지를 끝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5년, 10년 뒤에 이 방송을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럽지는 못하지만은 나쁜 또는 있어나 마나한 그런 방송으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희들의 이런 취지에 늘 함께해 주시는 김경영 소장님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네, 오늘이 2022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이 새해 희망과 비전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죠. 맞아요. 북한의 무인 비행기 맞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인 비행기, 즉 드론 5대가 네. 4대? 5대죠? 5대입니다. 네. 네, 5대가 이 대한민국 상공, 그러니까 은평구 상공까지 네, 그렇습니다.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한 대는 북한으로 돌아갔고 네. 5시간 동안 대한민국 영공을 유린하다가 그리고 이제 4대는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몰라요. 항적도 모른 채 실종된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참 대한민국은 이 세계 6위 군사대국이라고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뭐 호주, 중동, 폴란드 이런데 K 방산 무기를 수출하면서 네. 이 군사무기 수출 4강까지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군사 대국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고 또 경공격기 한 대 KA-1이라고 하는 이제 공격 기준에서도 좀 가벼운 비행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 떴는데 추락했어요 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북한 드론에 대응하려고 떴다가 또 추락. 강원도 횡성 근처에서 추락했습니다. 네. 다행히 조종사 2명은 낙하산 탈출을 해서 무사하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대한민국 영공이 이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듯이 이 드론의 활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드론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일이 터진 다음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했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참 아니 우리 수방사에도 과거에도 테러용 특히 무인기와 관련해 가지고 레이더망이 있습니다. SSR이라고 하는 레이더망이 있고 수방사에 있고 또 서울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주변을 찍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후에 뭐 헬기도 뜨고 전투기도 뜨고 방금 말씀하신 추락하는 공격기도 뜨고 심지어 북한을 넘어가는 북한 드론을 향해서 100여 발의 포를 시탄도 쏘고 한 개도 격추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 민간에 피해가 있을까 봐가지고 공격 안 했다니 이런 상식 밖의 발언을 하면은 우리 언제까지 이게 국민들이 이런 군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상주에 있는 사드 기지 거기까지 내려가서 촬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17년에는 청와대 촬영까지 한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그로부터 무려 8년, 그러니까 2014년으로 따지면 8년이고 2017년으로 따지면 5년의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드론에는 이를테면 화학무기나 뭐 생물학 무기를 실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소요 핵무기라도 있었으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0.001%라도 그래서 이런 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드론 공격이라든지 또는 그 북한에 대해서 이른바 대비 태세를 항상 강조해 왔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너무도 이 방위 태세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도 서울 뚫렸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이제 안보는 잘한다. 그렇죠. 원래 이제 보수 정당과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들이 네. 안보에 대한 역량을 평가받아서 네. 국민들한테 이제 선택받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이 대한민국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네. 이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가 아닌 이를테면 잠수함 그렇죠. 전력이라든지 그렇죠. 핵무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죠. 드론이라든지 이런 비대칭 전력 강화에 애를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대한민국 군이 너무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네.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부추길 소지가 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까지 촬영을 하고 갔을 가능성도 있고, 당초 군 당국은 이게 공격용 무인기인지 정찰용인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앞에 격추를 못하니까 안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격추를 해야 할 때에는 안 맞고, 경항구가 떴는데 추락하고, 헬기를 떠서 공격을 해봐도 안 되고, 나머지 네 대는 어디 간지도 아직도 모르고. 자, 우리 군이 언제까지 정말로 이거 더 심한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언제까지 이러냐. 어제 NSC도 안 열렸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됐는데요. 어저께 대통령실에서는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위 NSC를 열지 않고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대응해라 이런 이제 브리핑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오전이었거든요. 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럼요, 시간이었는데 네.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그 국민 불안을 더 부추긴 게 아니냐.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나도 NSC 안 열 거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제기돼서 논란이 됐고요. 오늘 오전에 아침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강력하게 드론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 약방문이고 뭐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부대를 만들고 또 무슨 무기 사오고 100번 해본들 이런 기간 가지고는 정말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 서울이 뚫릴 동안에 어느 것 한 개 제대로 된 게 작동된 게 없고, 뒤에 군 당국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민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격추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 비행기에 엄청난 무기가 싣고 왔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군사 문제는 적의 비행기나 무인기라고 하더라도 격추가 원칙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큰 비행기가 오더라도 민간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냥 구경만 할 겁니까?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걸? 심지어는 또 막상 격추할 때도 격추도 못 해. 그렇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우리 군 당국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첫 번째 주제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네, 올 것이 왔다. 이재명 검찰 출두하겠다. 네, 진짜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성남 FC 후원금 이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죠. 검찰 소환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출두하겠다고 말이죠. 자, 주변에서는 뭐 검찰에 와서 싸워야 된다,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또 정면 대응합시다, 갑시다 말도 많습니다만 결국은 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소장님, 네. 전격적으로 검찰 출두를 밝힌 배경 뭘까요? 네, 일단 지난주 23일 소환 네. 통보 받았는데요. 네. 그날에 이재명 대표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침 안동, 고향이 안동이죠. 네. 안동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 소환 통보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네. 이런 이제 분석이 되게 많았고요. 친명 내부에서도 응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이런 네.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전격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밝혔는데요. 다만 오늘하고 내일 27일하고 28일은 전남, 광주 1박 2일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또 28일은 또 국회 본회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내일은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고, 그래서 일정은 추후 협의해서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상태고요. 왜 이재명 대표가 이 출석으로 선회했냐? 이 배경에는 일단 첫 번째는
수사를 자꾸 회피하게 되면 여론상으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네, 뭐가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네, 또 하게 그렇습니다. 된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것 같고요. 검찰이 의도하는 바죠 그런 것도 사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검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면 그렇지 않아도 비명계 중심으로 호시탐탐 길을 엿보고 있는데 이런 반발 여론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면 대결을 통해서 검찰과 맞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반격의 계기로 삼겠다. 이런 의도가 이제 스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성남 FC 의혹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 조사에서 사실은 무혐의 판정을 네,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위 여부, 그러니까 결백을 다퉈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 후원 의혹 외에도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앞으로 검찰 수환 일정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4개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검찰 수환에 대해서는 응하겠다 이렇게 선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소장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런 배경이 있구나. 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는 이렇게 상식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장면이 사실 제일 좋은 거죠. 저도 출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제가 검찰에 그래도 검찰이 미우나 고우나 검찰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하면 가야 되는 거죠. 당대표라고 안 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납득하기 어렵지만은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28일은 국회 본회의 등에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그날은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을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검찰이 왜 28일 날 또 소환 조사했을까요? 또 본회의가 있는 날에. 제가 보기에는 28일은 이제 사실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말 연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여론에 반영되도록 연말 하는 연시에 그 여론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28일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게 되면 더 늦춰지거나 새해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나름대로 검찰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종의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8일 날 뭐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나갈 수 없는 거죠. 본회의를 빼고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또 당 대표인데 좀 일찍 한다더니 좀 늦춘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도 검찰도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야당 탄압이다 아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자, 왜 이재명 대표가 선회했느냐 소장님 잘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여론으로도 응하지 않으면은 뭐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계속 지금 민주당이 이 분위기 속에서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분위기도 당내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나가서 수사받고 야당인데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검찰에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할 겁니까? 대표님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시라 뭐 이런 것도 있은 것 같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예 정면 대결을 통해서 검찰 직접 나가면서 검찰과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재명 던 방식이라고 보이고 또 제1야당 대표는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마 이런 어떤 판단 속에서 검찰에 출당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죠, 그죠? 자,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의 명단 16명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사진까지도 공개했어요. 이거는 조금 글쎄 우리 서진 어떻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요 사진이네요. 네. 요겁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8개 검사 60명인데 지금 이게 공개된 거는 16명 공개했습니다. 자, 뭐 윤사단 쭉 송, 또 홍, 김, 선 뭐 쭉 밑에 이, 저, 유 쭉 들어갑니다. 요 공개했습니다. 한 명은 잘못해가지고 정정도 한다고 그랬고 공개했는데 자, 소장님. 네. 저 이런 것도 처음 봅니다만은 사실 뭐 검사에 관련된 이 민감한 수사라는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나서긴 합니다만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수사는 검사가 누군지 검사가 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니까 또 공인이니까 근데 사진까지 공개하는 거 이거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 더 탐사 네. 그러니까 열린 공감 TV가 떨어져 나와서 새로 만든 네네. 진보적인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더 탐사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아파트를 찾아가갖고 거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생중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이 실명 검사, 그러니까 검사의 실명을 이렇게 사진과 함께 공개한 것은 공당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아니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더 탐사 정도에서 할 만한 행위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야당 파괴와 정치 보복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국회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방탄국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걸 부결시켜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장애투쟁에 대한 동력을 또 확보해야 된다. 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좌표찍기를 시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좌표찍기다. 네, 네. 특히 이제 김우경 대변인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상당히 유명해진 분이죠. 이분의 논평이 아주 신랄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 야당 파괴 정치보복 프레임을 일종의 이제 들고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좌표를 찍어가지고 국민 여러분에게 마치 범인들처럼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공개한 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다 한마디 더 했는데요.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도 똑똑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검사들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이게 제1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이었는데 이런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대변인 또 이분은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논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걸 판단하기가 조금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할 때 지금 저희가 우리 소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뭐냐면은 자 민주당이 이제 25일 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명단 공개를 했다. 명단을 공개한다. 저는 이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느 검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냥 검찰 중앙지검에 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이제 아닙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어느 검사가 하느냐 그리고 기소하느냐 기소검사는 누구냐 뭐 이런 거 판사도 알아야 될 것이고 왜 국민은 알아야 권리가 있습니다. 공개하는 건 좋은데 사진까지 공개한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죠?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은 이거 좌표 찍기다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는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 국민이 알 권리다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논평에서 이재명 관련 오른쪽에 파란색 보시죠. 이재명 관련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도 똑똑히 알아야 된다. 와, 센 말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어두운 역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우리 국민들은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왼쪽에 볼까요? 자, 이게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양금희 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다. 검찰과 진실이 그리 무섭고 대한민국 법치가 그리 우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대표 한 사람의 사브리스크 방어를 위해 끝내 공당이익을 포기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본다. 양금희 대변인도 발언이 아주 셉니다. 그 밑에 볼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개딸, 개혁의 딸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줬다.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는 선동이다. 기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바로 자 우리가 이거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만 참 양쪽 다 너무 셉니다. 너무 센데 이걸 뭐 지금 뭐 선동이고 또 뭐 기괴하고 뭐 온 국민이 알아야 되고 이러면서 자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죠?
수사 검사 16명 사진까지 다 공개를 해버리고 또 물론 이전에는 또 누가 수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냥 검사도 수사다가 아니면 말고 그냥 끝내버리고 한껏 언론에 부풀어 난다다가 그냥 허지부지 서울중앙지검 수사 종료 누가 어느 검사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퉁치고 갔던 거리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은 검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검사도 헌법상 법률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독립기관입니다. 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공무원인데 비밀리에 무슨 국가정보원 정보요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진까지 공개하는 건 이거는 보통 우리는 범죄인들도 뭐 김某某씨 뭐 살인죄 가지고 막 악랄을 하자면은 사진 공개하는 거는 별도의 심사를 열어서 사진을 공개하는데 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공직자 검사들의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너무 과했다.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양금희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좌표찍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소신도 그 말씀 너무 좌표찍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와서 싸우라는 선동이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거는 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좀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좀 빠지고 대변인이 좀 얘기를 하고 본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법을 좀 존중하자는 원론적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더 앞장서서 공시를 해버리니까 정치권이 매번 똑같은 싸움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겁니다. 자, 이거 기괴하다고 말하는 것이 기괴합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대통령 특사 이명박, 김경수 놓고 또 논란 가열. 무엇 하나 조용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국무회의에 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확정했습니까? 예, 법무부가 마련한 원안대로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되죠, 그 원안이 뭐였냐면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형기가 그 15년이거든요. 네. 15년, 그러니까 사면은 형을 면제하는 겁니다. 네, 네. 복권은 피선거권을 복구시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 형기가 면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복권, 피선거권도 복권도 됐고, 네, 복권도 됐습니다. 면제도 됐고.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피선거권이 회복이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기가 5개월 남았거든요. 네. 형기가 5개월 남았는데 형만 면제가 됐고 사면이 안 됐습니다. 즉 이 피선거권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5개월 뒤, 그러니까 이제 형기가 끝난 뒤부터 5년간 네. 이 피선거권이 이렇게 제한이 되거든요. 출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 그다음에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그다음에 2028년 총선까지 출마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사실 두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그 저울에다 올려놓고 보긴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작년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미 사면이 예고돼 있었다. 네, 그랬었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만 하고 복권 안 시킨 데는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특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다른 정치인들도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이제 사면 대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됐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이 됐습니다. 복권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는 그때 경제인 중심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정치인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있던 사람들도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시대했던 사람들도 풀어서 저는 한 번 정도는
윤석열 정부도 국민 통합을 메시지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여야가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될 텐데 아직 명단이 없습니다만 좀 상당 부분 균형이 맞춰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번에도 법무부에서 준비한 원안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통상 이대로 해왔고 이번에도 이제 예외는 아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당초에 자기는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도 이걸 좀 검토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뭐 하든 말든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소위 사면 불원서, 네. 나는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예. 이걸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니고요. 네. 또 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김경수 의사와 관계없이 원한대로 이렇게 사면을 처리한 거죠. 이를테면은 뭐 저는 사면도 원하지 않고 복권도 원하지 않습니다. 쓰더라도 그렇게 한 게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적인 문서도 아니고 네, 그것을 개인적인 의견대로 하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나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사면 형평성 논란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 복권을 안 하는 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친문 적자로 통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더 커지게 되면 이 김경수 지사가 친문 중심의 어떤 그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이런 점을 우려해서 이번에 복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제 설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이제 복권 문제가 이제 관심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김경수 지사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복심이라고 얘기도 있었고 친문의 구심체도 있었고 또 당시만 하더라도 뭐 대선 주자 반열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무게가 사실 있었죠. 이번에 사면은 됐습니다만 사면은 이제 5개월 단축이 된 것인데 이제 복권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복권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럼 소장님 그러면은 복권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 내부에 이제 앞으로 뭐 총선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후도 준비를 해야 상황도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당내의 이 어떤 역학 구도에 좀 변수가 될까요? 아니면은 아직은 시기상조일까요? 일단 어느 정도 대안으로서는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 경우에 사법 리스크가 더 확대돼서 뭐 이를테면 이제 이 실형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김경수 전 지사가 부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총선에 출마한다거나 내지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드루킹 사건이라는 그런 이제 범죄에 가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 인식이 아직은 좋지 않다. 여론을 조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정치 재개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친문 결집의 어떤 구심점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들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또 용서가 되는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제 민주당 안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이제 사면을 놓고 뭐 정치적인 세법을 합니다만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그죠? 당장 본인이 복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마를 하고 뭐가 되어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 뭐 출마도 아무도 못 하는데 거기 사람들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이미 끝났고 또 앞서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전에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 촛불 민심으로 대통령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드루킹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이게 용납이 됩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재질이 나쁜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나와서 김경수 나오시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국민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무슨 다른 세법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다. 정면으로 가야 됩니다. 국민을 보고 가야 됩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당분간 민주당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본인은 좀 더 성찰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결론, 저도 그렇게 결론.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이것도 참 관심사죠. 세 번째 주제,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앞서나? 빠릅니다. 우리는 여의도 해킹가 진짜 빠릅니다. 이제 벌써 누가 앞서나?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누가 앞서나? 국민의힘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내년 3월 8일이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날짜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노리는 각 주자들 지금 물 밑에서 일부는 물 위에서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소장님, 네. 일단 차기 당권과 관련해서 우리 김영철 PD가 누가 앞서나 먼저 물어봤는데 일단 주목되고 있는 거는 김장연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김장연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분명히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김장연대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그리고 윤핵관 핵심으로 손꼽히는 장제원 의원. 네. 이제 이 두 사람을 줄여서 김장연대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장연대가 공식적으로 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은 김장을 담궜으니까 이제 있기만 기다리면 된다. 속성만 되자. 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앞서 나간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앞서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원내대표 경선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먼저 깃발을 들었다.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깃발을 들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당내 사정을 보면 그러니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현재 구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단연 선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층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원 100%로 경선률, 컷오프도 이 당원 100%로 방침이 정해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결의는 아직 남았는데 네. 그래서 당원 100%로 보면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추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김장연대가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당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새누리당 전당대회 기억나실 텐데요. 이때는 이제 서청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무성 의원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당시 여권의 차기 주자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김무성 의원이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미래도 본다. 미래에 누가 더 대통령이 될 거냐, 누가 더 이게 무게가 있는 정치인이냐 이런 것도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만약에 김장연대가 뜨지 못하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새로운 윤심 후보, 친윤 후보를 모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8일 전당대회니까 한 2달여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도 출마 선언을 많이 하거든요. 당원들이 또 이제 이게 그 선거운동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 다음 달 말쯤에 그러니까 있는 설 연휴 요 전후로 새로운 윤심 후보가 부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런 후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뭐 깃발을 들었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1등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일단은 지금 김장연대에 이제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 자 김기현 의원이 어제 26일 날 부산에서 열린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부산 혁신 포럼 2기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축사를 했는데 축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김기현 오늘 찍어볼까요? 혼자가 아니라 2명이 같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맛있는 김장을 해서 부산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산 혁신 포럼이니까 그런 말 했겠죠. 맛있는 김장을 해서 부산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몰선이기 때문에 뭐 PK니까
같은 체계로 봐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했고. 왼쪽에 장제원 의원, 또 이분도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 혁신 포럼을 지금 주도하고 있죠. 김장연대에 대해서 많은 당권 주자들이 비판을 하지만은 납득이 안 돼요. 차기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연대와 통합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입니다. 지금 우리 연대하는데 왜 그렇게 비판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김기현, 장제원, 김장연대가 노가다됐다. 오늘 김기현 의원이 드디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룰이 그 지금은 본선도 하고 컷오프도 하는데 둘 다 당원 100%로 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당내 여론에서 앞서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당원은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 당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정확히 79만 명이 79만 명. 네, 9만 명 있고 뭐 이 중에 또 얼마나 그러니까 실제 당원인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당원 모집할 때 사실은 사돈네 8종까지 다 집어넣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일부는 이제 그러니까 종이만 당원일 수도 있긴 한데요. 대략 한 4,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영남권에서 대략 한 50% 정도 됩니다. 아, 50%. 예, 다만 최근에는 수도권 뭐 2030 당원도 상당수 추가로 가입을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독려해가지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에서 당세가 좀 확장이 됐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김장연대 내지는 윤심 후보가 100% 당선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도 아직은 없고요. 네. 다만 이 영남권에서 선호되는 후보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가 네.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소장님,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이런 그 박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행사 등에 가가지고 박수도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노골적으로 그냥 지지를 하는데 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또 그 뭐 김기현 의원 행사 등에 갈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김장연대 자체가 윤핵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윤심이 어느 정도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이전에 용산 대통령실 관저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만났죠. 네, 만찬을 한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한테 힘을 100%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실어줬는데 안 뜬다.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 있다. 네, 네. 이를테면 윤 대통령과 차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인기가 없게 네, 되면. 네. 그런 면에서 좀 지켜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뜬다면 예를 들어서 핵심 지지층 즉 당원을 상대로 해서 1위로 나간다면 뭐 그때는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데 현재처럼 한 3, 4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당분간 한 달 정도는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설 연휴까지 보면서 김기현 의원은 일단은 지금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꿔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전 의원도 우리 뭐 연대 뭐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례로 윤핵관 중에 한 분인 권성동 의원도 지금 뛰고 있습니다. 본인도 저 출마 준비하고 있죠. 네,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고요. 뛰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대통령의 의중이나 그리고 당원들의 의중도 좀 오리무중이다. 네, 누가 더 잘하느냐? 그렇네요.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일단은 지금은 각계약진. 그렇습니다. 가자 이런 식이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정치나 선거 또 이 경선은 쟁취해서 얻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싸워서 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 이제 먼저 딱 치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하면 당심을 얻을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또 잠도 잘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치고 나가면은 그대로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김장년대 에이 김치가 맛이 없어요 하면서 바꿔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김장연대가 이제 주목을 받자 친윤계가 아닌 이른바 비윤계 인사들이 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이번에도 유승민 전 의원 비판 아주 강력한 비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네. 가혹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네, 비판을 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렇죠. 네, 진짜.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면 본인이 압도적으로 뭐 한 30% 중반, 네. 40%대까지 나오는데 사실상 본인은 당 대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6.1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지사 공천이 사실 유력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으로 이 당내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다. 네. 김은혜 후보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럴 같습니다.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럴 생각할 수도 네.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여당의 당 대표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국정 안정, 즉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승리를 이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이 사실 핵심 당원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 약점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들 중요한 게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의 다수가 박근혜 지지층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런 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즉 윤석열 대통령이나 핵심 당원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성찰이 좀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지금 김장연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국민들은 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러면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른 집권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당내 여론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뭐 배신자 뭐 프레임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와도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당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의 문제고 그래서 이런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겁이 나기 때문에 워낙 국민적인 인기가 좋으니까 겁이 나기 때문에 아예 당내 여론을 당원으로 100%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승민 전 의원 이번에도 강하게 할 말을 합니다. 자,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볼까요? 이번 전당대회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는 재롱잔치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윤심만 찾아가는 이런 전당대회가 과연 총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이 칼수록 꼴보수 정당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진짜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는 좀 지지를 받는 거죠. 쓴술 할 말을 하는 이런 유승민 전 의원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핵심 당원들은 아픈 거죠. 이렇게. 그 밑에 볼까요? 안철수 의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사령관이 나와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사령관이 나와야 됩니다. 네. 윤상현 의원 볼까요? 이런저런 연대론이 나오는데 그건 자신이 없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진정한 연대는 필성연대인 윤당연대. 윤상현과 당원연대. 윤당연대. 네, 윤상현 의원님 이런 워딩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당연대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당대표 되세요입니다. 그래서요? 출마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주요 주자들이 비윤계 인사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는 권성동 의원도 뭐 출마를 한다고 그러죠. 또 몇몇 또 외부 인사들도 또 합류할 것 같은데 과연 1차적인 관심은 김장연대에 김치가 숙성해 나갈지 아니면 맛이 떨어져서 폐기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설까지 김기현 의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김장연대가 초반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나는 건 아직 아닙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거는 먼저 깃발을 들었다. 김장연대고 이게 당장은 윤핵관들의 관심이 모아져 있다. 요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승민 전 의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들도 앞으로 어떤 행보가 될지 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내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국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네. 일몰법 연장 막판 일괄 타결될까? 지난번 예산안처럼 이렇게 일괄 타결될까? 이거는 한 단계 앞서 딱 짚어내는 그런 제목인데, 자, 내년도 예산안도 어렵게 막판에 일괄 타결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죠. 올해 말에 종료되는 일몰법안, 올해가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 일몰 해가 지면 끝, 뭐 이런 얘기죠. 일몰법안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뭐 쟁점 부분도 많습니다만 국정조사도 있고 이태원 참사, 아무튼 지금 이 세 개의 일몰 법안이 지금 논의 중인데, 자, 소장님. 네. 본회의가 28일 내일인데요. 이 일몰법은 뭐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한 건 맞습니다. 양곡관리법도 지금 농민들은 중요하고 또 국정조사도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논외로 하고 일몰법 이거는 당사자들이 며칠 내일 통과가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통과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세 개 말씀하신 대로 세 개인데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고요. 수출입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운송 분야에 적용되는데 네. 요 부분을 3년간 앞으로 연장하자.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니고요. 예. 두 번째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도입하는 거. 네. 이게 두 번째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국고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뭐 국민의힘 여당은 5년간 더 연장하자. 민주당은 국고 지원을 연구하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요. 사실 건강보험법 재정 지원은 여야가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5년 추가 연장 이 정도로 이제 하겠죠. 네, 네.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안전운임제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러니까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네. 30인 미만 사업체입니다.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 네. 네, 그래서 이 이제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받고, 그리고 민주당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받고, 네. 그리고 건보재정은 적당하게 뭐 일몰 5년 정도 연장하고 5년 정도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도 현재 오늘 이제 기관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1월 초에 3일 동안 청문회를 열게 돼 있고 네. 7일 날 이제 그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크게 그 쟁점이 두 가지가 저희가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을 하자. 네. 그러니까 7일까지 다 못한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왜 최근에 닥터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신현영 의원, 네.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걸 이제 민주당이 세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증인 채택 문제는 뭐 큰 쟁점은 아닌데 국정조사 기한 연장은 조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1월 9일 날 12월 임시국회가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이게 이제 이 국회가 공백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민주당이 이걸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명분으로 아마도 1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 방탄국회를 연다. 뭐 이를테면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그러면 2월에는 이제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소집이 되거든요. 2월, 4월은 되게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를 민주당이 조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몰법 연장은 이제 28일 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이 눈물은 말할 것도 없고 여야의 책임 공모도 쉽지가 않고 여론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안전운임제 문제는 3년을 연장하자고 하는데 이 문제하고
근로기준법하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뭐 절충할 수 있다는 설명이고, 또 국민건강보험법은 여기서 이번에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아예 국고 지원을 영구화시키자이고, 국민의힘은 5년 연장하자는 얘기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더 협상할 가능성이 절충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이라도 여야가 일괄타결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만약 여야가 실패하면은 연말 연시에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표를 만나서 곤의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이나 또는 내일 오후라도 늦게라도 여야 대표단이 특히 원내대표가 어떤 협상을 지켜보시면 아마 이렇게 국회가 되고 뭐를 주고받는지를 논의하시면 이렇게 정치권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거나, 그러나 새해에도 중량이 많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도 중량이 많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또다시 또 여야 간의 경쟁은 계속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아마 그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은 2023년 1월에 다시 또 더 밝은 모습, 또 더 희망찬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